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이름도 참 긴데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자녀 자산과 예금, 대출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SVB 파산 사태가 대략 2주 만에 일단락됐는데요. 그 소식 때문에 은행권에 안도감이 돌면서 은행주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있기도 했죠. 자, 그런데 사실 이거 정리됐다고 이제 금융권에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거짓말쟁이겠죠. 실제로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은행에 벌어진 사태들은 현재 취약한 금융권의 실체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라 보는 게 대세의 의견이고요. IMF에서도 올해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두고 저축 대부조합 위기라고 부르는 과거 SNL 위기와 비교를 하는 이야기가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투자자문사 러셀의 CEO인 프레드릭 러셀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무너진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지하실에서 발견된 첫 번째 바퀴벌레일 수가 있다라고 했죠. 이거 딱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사실 이걸 바퀴벌레 이론이라고 해서 원래 예전부터 쓰던 금융용어인데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안 보이던 곳에 바퀴벌레가 추가적으로 반드시 있는 것처럼 악재 뒤에 악재가 숨어있는 상황을 두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를 두고 그동안 숨어있던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온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쵸. 사실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분명히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비슷한 상황에 몰려있는 은행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그 정도는 추측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SVB 사태를 바퀴벌레 이론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2008년 리먼 사태와는 달리 과거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SNL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SNL 사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상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L이라는 게 Saving and Loan이라고 해서 저축 대부조합을 말하는 거죠. 네. SNL 사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위기인데요. 저축 대부조합 위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축 대부조합은 우리로 치면 저축은행 같은 개념으로 중소형 규모의 은행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덩치 있는 곳 중에는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규모랑 비슷한 곳도 있었어요. 어쨌든 1970년대에 있었던 두 번의 오일 쇼크를 시작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는데요. 소위 경제는 침체인데 당시 물가 상승률이 15%에 이를 정도로 그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문제도 있었지만 침체된 경제도 어쨌든 살려야 됐으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금융 규제를 푸는 거였어요. 또 80년대 하면 한참 금융 자유화 바람 불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금융시장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공황 이후에 만들었던 예금금리 상한 규제도 없애버리고 자기자본 비율도 낮추고 지급준 비율도 낮춰줬습니다. 예금금리 규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금금리에 상한선이 있었던 건 은행들이 예금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예금금리를 너무 올려서 결국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금금리에 상한선 규제가 있었던 거죠. 맞아요. 저축 대부조합 입장에서는 이렇게 규제가 풀리니까 당연히 대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당시만 하더라도 원래는 저축 대부조합에서 신용카드 발급은 못했었는데요. 근데 카드 발급도 가능하게 했고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대출 금지 상품이었는데 이것도 법으로 풀어서 대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저축 대부조합들이 과열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수익 구조가 악화되게 된 겁니다. 대출을 늘리려고 하니까 일단 예금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안 그래도 규제 완화로 예금금리 상한 규제도 폐지된 상태니까 저축 대부조합들이 서로 더 많은 예금을 유치하겠다고 예금자들한테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게 되고 그게 과열 경쟁으로 치닫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예금금리만 계속 오르게 됐고요. 반대로 당시에 빌려준 주택 관련 대출은 장기로 나간 고정금리였기 때문에 결국 역마진이 생겨서 손해만 계속 누적되는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런 일 막자고 예금금리 상한 규제가 만들어졌던 건데 규제가 없어지고 나니까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그쵸.
게다가 여기에 당시에 미 연준이 오일 쇼크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이걸 잡겠다고 하면서 강도 높은 고금리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게 또 당시 저축 대부조합의 목줄을 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자기들끼리 과열 경쟁을 하는 통에 예금금리만 높아지고 대출금리는 낮게 돼서 수익 구조가 망가진 상태인데 미 연준이 물가 잡겠다고 고금리 정책으로 가니까 저축 대부조합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게 만든 거죠. 은행 입장에서 경쟁하느라 예금금리가 높아져 비용은 커졌고 대출금리는 낮춰져 마진은 적은 상태인데 기준금리까지 올라서 대출에 쓸 돈을 가져오는 그 비용까지 커진 거네요. 그렇죠. 수익 구조가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축 대부조합 입장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죠. 뻔히 위험한 걸 알면서도 돈을 더 버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 건데요. 나빠진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으로 당시 쌓인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핑계로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늘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상업용 부동산 PF 대출을 늘리고 수익률 높은 고위험 채권 등을 사들여서 투자 규모를 키우게 됐고요. 당연히 이렇게 은행을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부실 대출도 많이 나갔겠죠. 그리고 본격적인 문제는 198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서 저축 대부조합들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는 대규모 부실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1992년까지 전국에 저축 대부조합이 4,000개 정도 있었는데 여기서 총 1,100개가 넘는 저축 대부조합이 파산하게 됐고요. 그렇게 우리 돈으로 부도난 규모만 200조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이걸 수습하겠다고 투입한 돈만 500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이게 90년대 그때 기준으로 이 정도 돈이니까 엄청난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건을 당시 기준으로 보면 미국 금융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그런 사건으로 기록될 정도로 당시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 같은 게 있었는데 SNL 위기는 그런 상징적인 은행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최근 이 SNL 사태가 많이 거론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금융위기라고 하면 리먼 사태처럼 메이저 대형은행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금융위기가 오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이 SNL 위기 같은 경우는 중소형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무너지면서 문제를 계속 길게 질질 끌고 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은행이 쓰러지면서 문제가 하나둘 터지면 그걸 수습했다가 진화된 것 같아 방심하면 옆에서 또 터지고 그럼 또 수습하고 하면서 그렇게 질질 끌면서 장기적으로 몰고 간 위기가 바로 SNL 사태입니다. 그렇게 1985년에 시작된 위기가 1차 위기, 2차 위기, 3차 위기를 거치면서 무려 10년 동안 지속됐죠. 과거 SNL 사태를 이렇게 예를 들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고 대수술에 들어간 위기라면 SNL 사태는 그냥 계속 아픈 게 자꾸 터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소하게 아픈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디스크 터져서 허리 수술 받고 나왔더니 관절염 와서 무릎 수술 받고 또 녹내장 오고 어디 아프고 하면서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거의 10년 동안 골병을 앓으면서 지속된 게 SNL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두고 2008년 금융위기처럼 전개되는 게 아니라 SNL 위기와 비슷하게 진행될 거라 보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인 모양이네요. 실리콘밸리 은행도 중소형 은행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중소형 은행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너질 일이 벌어질 거라 보는 거고요. 그쵸. 중소형 은행의 포커스를 맞춘 부분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침체 와중에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에 은행이 부실해지는 모습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동산 대출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파산하는 지방의 중소형 은행이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다음 뇌관이 될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런 문제들이 어느 순간 터진다면 그게 아마 SNL 위기처럼 지방의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굉장히 비슷한 모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침체가 오고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중소형 금융사들의 PF 대출 문제가 터지니 많이 하는데 이게 SNL 위기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SNL 위기 같은 게 벌어진다면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보험사, 증권사, 캐피탈 등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계속 터져나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터지고 수습해 가는데 저기 터지고 또 수습하고 있다 초대형 한방 터지고 또 잔잔바리로 터지다가 다시 초대형 한방 터지는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이 이 금융권들의 장기적인 금융위기로만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안 그래도 수출 박살나고 소비 침체로 경제 체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도화선 역할을 해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문제로 위기를 전이시킬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아직까지는 금융사 이름을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이름을 말하지는 않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중소증권사부터 보험사, 상호금융기관과 캐피탈사 등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터질 거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거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금융 상황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 나오기 힘든 게 사실이고요. 관료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이해관계가 많이 엮여있는 만큼 그 부분도 감안해서 기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SNL 위기를 알아봤고요.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두고 이게 SNL 위기처럼 흘러갈 거라는 그런 의견이 왜 나오는지도 들어봤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성이 올해 경제의 화두인 만큼 여러분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